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법정에 나온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 넥타이를 맺고 살짝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판에선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조성현 단장의 중요 증언들이 나오자 눈을 감고 있다가 찌푸리며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단도직입에선 주말 사이 열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을 한눈에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90%에 육박했고 이변은 없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의힘 토론은 인신공격으로 흘렀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혐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형사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이제서야 공개됐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기류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속 정당 색상인 빨간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이어지자 근엄한 표정으로 앞쪽만 지그시 바라보다가 촬영이 끝나기 직전엔 이렇게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어떤 말씀 좀 해주실 건지. 뭐 사실 그대로 할 겁니다. 오늘 윤 대통령 직접 나오시는데 윤 대통령에서 뭐 직접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시면. 아니, 사실대로 진술할 겁니다. 한편 오늘도 증인으로 나온 조성현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 조 단장은 군사 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걸 잘 알면서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렸는지 모르겠다라고 맞받았습니다. 눈을 감고 듣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불리한 진술이 이어지자 얼굴을 찌푸리고 마른 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향년 88세고 최초의 남아메리카 출신의 2013년에 교황이 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심각한 폐렴 증상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회복 뒤에 교황청으로 돌아왔다가 활동을 재개하려는 참이었습니다.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교황인데요. 2014년 방한 때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일부 유가족에게는 세례를 해주기도 했고요. 생존 학생과 유가족을 직접 만나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세월호 추모를 위한 노란 리본 배지를 착용을 했고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는 메시지를 남긴 바도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향년 88세로 최근 심각한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회복한 뒤에 교황청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선종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있었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지난번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 오늘 처음 공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주기현 판사가 뭐 뒤늦게나마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이 재판 과정을 일부 촬영 허가를 해서 국민들이 보게끔 했으나 생중계가 되지 않은 점이나 지하 주차장에 아직 특혜를 주고 있는 점 등은 아직도 이 주기현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통상적으로 일반인들과 똑같은 재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예. 특히나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 윤석열이 앉아있는 자리 자체도요. 지금 변호인석 이 줄이 한 세 줄 있는데 그것도 두 번째 줄의 이 끝에다가 따지고 보면은 앉혀놨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특혜에 속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이 내란 이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주기현 재판부가 아직은 뭔가가 좀 찝찝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도 일반인과 똑같은 방식의 재판 지휘권을 행사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놀랐던 거는 카메라가 빠지고 나서 약간 미소를 머금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
피고인 윤석열 이분 제가 이런 부분을 말하자면 조금은 좀 과할 수 있으나 미소라는 게 정치인에게는 좀 여유일 수는 있으나 이 범죄 혐의자에게 미소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징후라는 게 대표적인 수사 기법의 많은 분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 범죄자들이 피해자 앞에서 현장 검증에서 미소를 짓거나 또 재판장에서 약간의 미소를 머무는 거는 본인이 지금 뭔가 불안한 상태에 있다. 지금 거짓으로 뭔가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그런 징후처럼 보여서 이 윤석열 피고인의 미소, 이건 여유가 아니라 보는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끔찍한 미소일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피고인석의 위치도 특혜였다. 이런 주장이시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예. 예, 제가 피고인을 뭐 본 적이 없어가지고 피고인석을. 근데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오늘 이렇게 화면이 공개된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모습이 오늘 보여졌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사회적인 반응이 매우 덤덤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무슨 사람들이 흥분하거나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뭐 의견이 많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을 포함해서 민주당은 빼고요. 예. 어느 정도 이 사안에 대해서 탄핵 그 결정 이후에는 넘어간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소위 말한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확증이 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놓이기도 했습니다. 예.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요. 오늘 공판을 앞두고 두 가지 결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출석하는 게 첫 번째 결정 사항이었고 두 번째는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해서 조금 전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생중계는 되지 않았다는 점이 두 번째 결정 사항입니다. 김보엽 의원님,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다음번 공판 때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스케치 수준이잖아요. 그렇더라도 저 정도라도 국민 여러분들께 내란수교 윤석열이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생중계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저 재판에서 어떤 쟁점들이 다루어졌는지 방송 뉴스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녹화를 한 뒤에라도 부분 따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판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윤석열의 얼굴을 보자고 재판 공개를 원한 게 아니라 그 재판에서 어떤 쟁점들이 다뤄졌고 변호인들은 무슨 얘기를 했고 검사는 어떻게 신문을 했고 이런 쟁점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헌법재판소 때 보면 윤석열 변호인단을 방불케 할 정도로 변호에 앞장섰던 한 특정 신문을 보면 지난주 월요일에 첫 재판도 그렇고 오늘 두 번째 재판도 기사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일면 다른 신문들은 다 다루는데도 한참 뒤에 갖다 두거나 거의 조그맣게 다루는데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잊어줬으면 하는 거죠. 이제 내란 재판 진행 중이니까 잊어주고 우리 미래로 앞으로 통합해서 가자.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미소라고 하셨는데 저는 미소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가 아름다울 미자 아닙니까? 우리는 저런 말을 흔히 썩소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김보엽 의원님 오늘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셨는데 과학의 날을 기념하는 넥타이라고 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가 많은데 요새 저분 때문에 못 맵니다. 그래서 파란색 계통을 주로 매다가 오늘은 비행 접시가 그려진 노란색 타이를 매봤습니다. 예. 4월 21일 오늘이 법정 기념일입니다. 과학의 날이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려고 넥타이를 잠깐 언급했고요. 지기현 판사의 모습도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기현 판사를
징계위에 회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재판부에 있어서 이 주기현 판사는 재판을 원활하게 할 소송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통상의 범위에서 본인의 자율에 대한 권한이 있으나 최소한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게끔 소송 지휘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차 공판에 있어서는 일단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특혜와 아예 재판 과정을 중개하는 걸 불허했단 말입니다. 예. 이유도 조금 마뜩치 않습니다. 뭐 일정이 좀 가깝게 다가서서 서로 간에 조율할 시간이 없었다는데 그거는 조율이 아니라 재판장이 판단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여론이 빗발치게 비판을 하니까 일단은 조금 열었어요. 예. 그래서 앞에 생중계만 하고 아니 생중계가 아니라 촬영 허가를 하고 생중계는 하지 않겠다. 근데 지하주차장으로 특혜는 줘서 포토라인을 쓰지 않게끔 또 했단 말입니다. 심지어 오늘 약간 생중계 전에 공개된 그 영상에서 피고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석열이 이 기존의 이명박, 박근혜, 뭐 전두환, 노태우와 다르게 변호인들 뒤편에 서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왜 피고를 앞에 앉히냐면 이 앞에 앉히는 이유는 재판 과정에 임한 피고인의 표정과 태도 자체도 판결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피고인 윤석열을 뒷좌석에 앉아서 숨겨놨느냐라는 차원은 이조차도 주기현 판사가 지금 현재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징계위를 통해서 한번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자, 미소 얘기가 잠깐 다시 좀 이어가 보면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작을 미자, 옷을 소자로 그렇습니까? 구성되어 있어서 소리 없이 옅게 웃는 것을 뜻한다라고도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울 미자 쓰는 미소는 미국과 소련할 때 그 미소였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고요. 썩소라는 말도 일부 동의합니다. 네, 자, 속보가 또 들어와 있는데요. 자, 자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6분 동안 법정에서 직접 발언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계엄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이다. 따라서 법적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6분 발언이 꽤 길어서 저희가 핵심만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했는데 중요 내용이 더 있으면 바로 또 자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분 동안 법정에서 직접 발언을 했고요. 계엄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점, 즉 헌법재판소에서 말했던 이른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 있다는 점, 또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았냐라는 그런 반문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내용, 발언 내용은 파악되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재판에도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이 출석을 했는데 비상계엄 당일에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라고 물었고 조 단장은 잘 알면서 왜 그렇게 지시를 했느냐라고 해서 좀 미묘한 발언의 차이와 또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그 대통령 측의 의도와 전혀 반대의 증언이 나오면서 법정이 굉장히 술렁였다라는 그런 전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예. 저런 발언, 저런 증언은 대통령한테 굉장히 결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변호인단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단의 의도는 이거였을 겁니다. 대통령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지시를 내렸을 리가 없다. 그러니 그 지시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지시가 없었다라는 말을 끌어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조 단장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왜 그런 걸 알면서도 그렇게 지시를 하냐. 이런 불가능한 지시를 왜 하냐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추론을 해봤을 때요. 2025년에 군사계엄이라는 게 과연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리고 전시나 준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는 게 이러한 계엄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윤 전 대통령은 그냥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서 뭐 했습니까? 여야 대표, 심지어 자기가 싫어하는 이준석 후보까지도 다 체포해가지고 잡아가두라. 이런 내용까지도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 추론은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탄핵부터 지금 형사 재판까지 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호는 법적으로도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차 공판기일에 93분 발언한 데 이어서 오늘도 직접 발언을 이어갔고요. 계엄은 가치 중립적이며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고요. 도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라고 도식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조성현 단장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재용 의원님. 네. 탄핵 심판 때도 그랬고 지금도 한결같은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오늘도 법정 들어갈 때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들어갔어요. 일관된 진술이고 증언이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꽤 있겠죠? 조성현 단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관적인 답변을 하고 있고 또 헌재에서부터 또 지금까지 같은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또 헌재에서는 그걸 근거로 어느 정도 결정을 한 것에 근거가 됐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법정에서는 조성현 단장에 대한 말이 충분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뭐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말이 전혀 헌재에서 했던 얘기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형사소송에 있어서 얼마만큼 유리한 위치를 받을 수 있느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내란죄가 성립이 되면은 결국에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 결과물은. 그래서 이게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계속 내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조성현 단장의 말이 훨씬 더 법정에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의원이 아니고 인원이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냐라는 부분은 국민 감성에는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만약 하나 그것이 사실일지언정. 예. 그럼 인원은 끌어내도 되는 거냐? 그럼 인원은 도대체 누구냐?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이 같은 내용을 단어만 바꿔서 계속 압박성 질문을 반복하니까 증인 말씀 다 듣고 질문하라.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김보엽 위원님. 예. 속보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계엄은 칼과 같다.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니다. 계엄 선포되면 군인이 질서 유지하는 게 원칙이다. 계엄 선포 말고는 비상사태를 선언할 방법이 없었다. 이런 주장을 헌재에서 똑같이 했다가 다 기각이 됐어요. 이런 주장이. 근데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복하고 있는데 표현들을 좀 조금씩 달리 쓰고 있죠. 예. 예를 들어서 1차 재판 때는 평화로운 메시지 계엄이다.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냈고요. 그 계엄이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계엄이 가치 중립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논쟁을 하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예. 헛소리입니다. 뭐냐면 계엄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는가 그걸 따지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계엄을 선포하는 데에는 엄격한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위헌이다. 그리고 포고령도 위헌이다. 국회와 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한 것 위헌이다. 5가지 사유에 대해서 모두 위헌이라고 했고 전원,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위헌이다라고 했던 내용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에서 다시
재현하고 반복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예. 지금 속보 나가는 저 내용들 한 말씀만 의견씩을 다 들어볼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전해드릴게요. 계엄이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고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칼을 얘기를 꺼냈네요.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할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다.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라고 도식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성열 의원님, 네. 논리적입니까? 저 말 자체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대에서 메스를 잡으면 그건 사람을 살리는 칼이죠. 요리사가 주방에서 칼을 잡으면 그건 요리를 하기 위한 칼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엄이라는 것을 왜 발생시켰습니까? 만약에 전시 상황에서 계엄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질서를 잡아야만 했다라고 하면 이걸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봤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전혀 계엄을 벌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망상에 빠져가지고 정치가 너무 잘못 돌아간다. 민주당이 말을 안 듣는다. 계속 탄핵만 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선관위 가서 부정선거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정당한 계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의 비유를 이해를 하자면요. 그런 칼로 써야 하는데 의사나 요리사의 칼로 써야 할 칼을 본인이 거리에서 국회에서 휘두른 꼴입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예, 서영주 의원님. 일단 뭐 논리적으로도 안 맞죠. 지금 뭐 칼을 들었다고 살인 행위가 아니다. 칼만 들었다고 살인 행위가 아니다. 지금 헌재에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판단한 것은 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썼느냐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것도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던 것은 윤석열 측이고 헌재가 판단한 거는 통치행위가 아니라 그 통치행위의 행위들이 잘못됐다.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살인의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 김성열 의원 얘기했듯이 칼을 의사가 쓰든 요리사가 쓰든 그 부분은 행위 자체가 이미 용납할 수준에서의 행위잖아요. 하지만 살인자가 칼을 들었을 때 요리와 말하자면은 병자를 고치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날아가는 칼이라면 이건 살인의 행위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말장난 같은 겁니다. 호수에 뜬 달그림자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법률적으로 대항할 게 없습니다. 가치 중립이요? 예. 가치 중립은 과학자들이 다루는 문제입니다. 보편적 가치 중립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 영역에서 본인이 비상계엄을 가치 중립적인 거라고 규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뭐 윤석열 피고인이 얘기한 부분들은요, 나름 본인들이 쥐어짜고 쥐어짜내서 법적 대응을 한다고는 하나 지금 거의 무슨 법적 대응이 아니라 학술 토론에 나와서 이게 설로 가설로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수준밖에 안 돼서 저는 형사재판도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크게 다름없이 중형이 예상될 수밖에 없지 않냐. 예.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비법률적 주장일 뿐이다. 이 말씀이고요. 우리가 헌재 결정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의 줄탄핵 또는 뭐 정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목 잡게 했던 것도 질타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꼈을 것 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은 아니다. 라고 해서 8대0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어찌 보면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계엄을 지금 칼과 비교했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요리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계엄은 칼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저런 그 발언을 봤을 때 국민들이 좀 더 실망하지 않을까. 예. 저 부분은 좀 아쉽네요. 예. 자,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2차 공판 앞두고 지난 주말에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일단 보류한 배이철, 김계리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저에서 식사를 한 것을 김계리 변호사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관저 정치에 이은 사저 정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파면당한 대통령이자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1호 당원을 출당 제명하지 않고 감싸고 돌고 있는 국민의힘의 책임도 막중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절연하십시오. 이 사진이 촉발한 논란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김계리, 배희철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인데요. 윤석열 신당인 윤어게인을 창당하려다가 보류한 직후에 찍은 걸로 보입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윤버지라고 칭하면서 침착하고 담대하라라고 적었습니다. 창당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논란 자체가 국민의힘 입장에선 심판론을 부추길 수가 있어서 악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만약에 창당이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대선에 개입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보수가 분열이 돼서 확실하게 패배하고 국민들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와중에 전광훈 씨도 국민의힘을 공격하며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 출마한다 이거야. 차라리 내가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 정당 8명 니들은 절대로 당선 안 시킨다. 대통령이 탄핵되며 불리한 환경에서 시작된 대선 국면인데 분열의 악재가 점점 더 쌓여가고 있다는 토로가 나옵니다. 예, 탄핵 심판 전국에서 윤버지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아버지의 줄임말이죠. 윤버지. 일부 지지층이 썼던 표현인데 이 표현을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 be calm and strong이라고 적었습니다. 왜 저럴까요? 개몽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뭐 김계리 변호사, 배희철 변호사 저 두 분이 뭐 윤어게인 신당을 창당한다고 공식적으로 하다가 일단 보류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다시는 그냥 잠깐 해프닝이라고 끝날 줄 알았더니 인증샷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단 시작은 됐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출격할 준비가 됐다 이런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질 지경일 겁니다. 잊고 싶을 텐데 이게 정말 무슨 거머리처럼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윤어게인, 윤버지. 예. 이게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달라붙어서 내란의 행위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과 제명도 하지 않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어게인, 윤버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다면 거기에 정광훈 씨까지 나서서 저렇게 대선 출마까지 얘기하고 있으면 국민의힘의 공당의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확실하게 이번에 국민의힘의 대선을 망치는 사람은 윤버지를 중심으로 한 윤어게인 신당 창당 세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보이고요. 실현 가능성 없다고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매우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다만 대한민국의 이 법률의 어떤 기준점에서는 윤어게인 정당을 창당하려고 해도 정당 허가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있는 정당도 윤어게인 같은 기치를 내건다면 해산을 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저는 윤어게인 당이 정당 허가를 득하기에는 쉽지 않겠으나 최소한 대선 기간 내에 윤어게인 당은 창당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대선 전국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려는 행보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앞서 발언을 들어보면.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악재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당 내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나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는데요. 반대로요. 네, 저는 윤어게인도 창당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광훈 목사도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창당을 하게 되면은요, 그 창당을 하게 돼서 정당이 생기면 그 정당의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국민의힘인 국회의원들 중에서 윤어게인 정당에 갈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정광훈 목사가 나와서 본인이 만약 대선에 출마하면은 제가 받을 때는 우리 진짜 보수 진영 아니면 범보수 진영, 우파 진영에서 정광훈 목사를 보고 표를 찍을 사람
글쎄요, 저는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나와 있던 국민의힘과 정광훈은 무슨 관계냐, 윤호견이 되면은 이게 국민의힘과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서로 어떻게 뭐 같이 뭐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 아니냐, 이 걱정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오히려 하는 게 예. 저희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 지난 총선에서도 자유통일당이 원내 진입할 것이냐,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표로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죠. 저희가 늘 이게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광장의 모습, 특히 뭐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언어들을 보면은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에 자극적이고 사람도 어느 정도 모여 있으니 마치 저것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셔서 저것이 우리의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발 정광훈 목사 이번에 출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출마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 출마를 차라리 했으면 좋겠다. 절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절연이 안 되는 이유가요. 어제 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을 좀 보고 나서 예. 저는 따지고 보면은 정광훈 씨나 그 지금 윤호개인당과 무슨 차별화가 국민의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도 한동훈 후보에게 지금 피고인 윤석열의 이 지경에 이른 것들이 내란 몰이 탄핵 공작을 했기 때문이다.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판에 이른 게 내란몰이의 탄핵 선동을 그 안에서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철 후보는 어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러게 만든 것은 한동훈 후보 아니냐. 예. 이 자체로 자격이 없다. 그건 뭐냐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꼴이에요. 홍준표 후보도 애매했고요. 김문수 뭐 어쩌습니까? 8명의 후보 중에 과반 이상이 지금 현재 내란의 상태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방어를 하고 있어요. 뭐가 다르죠? 예. 윤어게인이나 뭐 정광훈 씨나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요. 뭐 이걸 구분 짓는다? 저는 그게 과연 얼마나 가능할지는 좀 미지수다. 구분이 불가능하다. 네. 아니 그거는 메시지를 우리가 큰 언론에서 대주제를 보게 되면 이 소위 말하는 디테일이 빠져서 문제이긴 해요. 근데 뭐 굳이 후보들에 좀 변명을 하자면 홍준표 후보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엄은 무조건 잘못됐다.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이것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없다. 예. 우리 진영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자진하야할 수 있게끔 정치적인 해법을 원했다라는 부분은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예요. 그거를 지키지 못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도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계엄과 탄핵과 이것을 뭉뚱그려서 말하고 싶어하는 제가 그 의지는 알겠으나 결코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정광훈 씨가 대선 출마를 일단 공개 석상에서 꺼냈고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복귀시키겠다는 주장까지 이어서 했는데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4.19, 5.16식으로 가서 혁명으로 맞짱 떠서 대통령님을 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후보로 어제 내가 선포했다고. 예, 김보엽 의원님. 예. 실현 불가능한 주장 아닙니까? 저는 저 정도면 목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엔터테이너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뭐 5.16하고 4.19를 뭐 어떻게 해서 통일 대통령으로 한다? 그 자기가 그렇게 시키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해져 있고 대선에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돼야지 뭔가를 할 힘도 가질 텐데 그냥 제가 만약 저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들었으면 한마디 하고 말 것 같아요. 그러시든가요. 그냥 예. 그러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자유통일당 지난해 4.10 총선 때 나와서 3% 득표에 실패해서 의석을 단 한 석도 갖고 있지 못하죠. 이번에라고 다를까요? 저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유통일당이 가져가면 국민의힘 표를 그만큼 가져갈 텐데 그 딜레마 어쩔 겁니까? 아마 저 집회에 참석한 분들도 정광훈에게
투표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출마를 해서 광장에는 저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한 줌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실체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 김성일 의원님요. 예, 앞에서 뭐 엔터테이너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저는 화가 나니까 좀 재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거는 정치 집회가 아니라 종교 집회예요. 그냥 이제는 믿음의 영역으로 좀 넘어갔다. 그냥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수준의 이제 이야기죠. 우리나라는 단임제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게 한 번 했으면 다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헌법 사항입니다.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윤 전 대통령 본인 말대로 3년을 하건 5년을 했건 대통령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헌법도 안 고치고 어떻게 대통령을 다시 나가겠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내란 지금 혐의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만약에 유죄될 경우에는 아예 햇빛을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나오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사실적인 부분도 그렇거니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뭡니까? 우리 앞서 뭐 전 대통령들이 탄핵을 당한 경우도 있고 뭐 감옥을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건 차원이 다릅니다. 뇌물이나 국정농단이나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였는데 지금 나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는요, 유혈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었던 정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근데 그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다시 대통령을 하겠다고요? 글쎄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입니다. 좀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 예, 그 종교 집회 같아 보이긴 맞죠. 왜냐하면 목사니까요. 근데 그것이 목사이고 또 저기 나온 분들이 어떤 교회 소속이라고 해서 기독교 전체를 혹여라도 그렇게 비춰지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서 그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 알았기 때문에. 근데 종교 말씀드린 거예요. 집회가 조금 좀 맞다고 봐야 되는 게 헌금을 걷잖아요, 집회에서. 뭐 헌금을 걷는다는 건 종교적인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집회를 악용해서 본인의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들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정광훈 씨가. 저는 이런 부분들은 뭐 법률적인 책임도 물어야겠으나 저는 종교계 내에서도 정광훈 씨라는 분을 목사라고 지칭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를 계속 방치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쯤 종교계 내에서의 정화작용도 필요하지 않냐는 저는 그 주장을 부분은 동의하고요. 네. 사이비 종교 집단도 다 헌금 걷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 걷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기독교 내에서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을 님까지 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뭐 절연해야 되거나 뭐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도 좀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개신교계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행위라든가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꽤 많이 나왔고, 또 정광훈 씨에 대해서 교계에서 비판은 상당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문제로 혹시라도 오해할 소지가 있을까 봐 말씀하신 것일 맞습니다. 거고, 특정 종파 혹은 특정 교회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어게인 움직임, 또 정광훈 씨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동욱 대변인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당의 분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저희 당원이지만 당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저희 당 차원에서 아직은 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이럴 단계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 출마 선언하고 당 입장이 아예 없으신 분이세요? 저희가 뭐 출마를 하라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당 밖의 사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여유는 없습니다. 예. 내일이면 경선에서 4명 후보로 추려지게 되죠. 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런 바깥에서 움직임은 별로 크게 보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보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전반적으로 경선 흥행에 약간 악영향은 미치지 않았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지면이라든지 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줄었으니까요. 시선이 분산된 측면이 있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행히도 민주당은 뭐 너무나도 재미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예. 뭐 어찌됐든 간에 내일 이제 4명으로 추려질 텐데
3강이 지금 보이죠. 김문수 후보랑 홍준표 후보랑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 나머지 뭐 5분에 대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그리고 나서 4번째가 누가 되느냐 그게 완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뭐 나경원 전 대표냐 아니면 안철수 후보냐 뭐 이 두 분이 지금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다. 거기에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분석과 해석은 거의 정통한 분석인 것 같아요. 여의도에서는 3위까지 들 후보들은 거의 대략적으로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물론 지금도 이제 뭐 투표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지금 여론의 흐름이, 그리고 마지막 4등의 자리가 나경원 혹은 안철수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될 것이냐,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향후의 경선 구도도 꽤 많이 좌우할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를 오늘 시간이 안 돼요. 안 할까 했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이어가도록 하죠. 네. 노코멘트.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코멘트, 그리고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봐서는 노코멘트라는 말은 아니다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가슴속에 출발 선언문이 있는데 보여줄 수는 없다. 근데 그 시기를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권한대행이 정말 이 어수선한 내란 사태의 중심에서 최소한 조기 대선의 기간 동안은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국정에 대한 명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마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상식적으로 권한대행이 뭡니까? 고위공직자의 최고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사를 밝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유력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no comment다, 예. not yet, 아직이다,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은 내 마음속에는 아직 출마의 의사가 있고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 밝힐 수 없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행보와는 다른 발언이기 때문이죠.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국민의 경선, 대선 경선이 뭐 흥미롭다, 재밌다, 뭐 치열하게 정리될 것이다, 뭐 민주당과 비교를 하지만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론에 다 묻혀서 무슨 예비 경선, 지역 예비 경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대행의 차출론, 밝히지 않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선회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협상력을 좀 갖기 위해서 대선 출마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주 선회해서라는 전제입니다. 그럴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김보엽 의원님? 그렇다면 그건 부정선거 운동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예. 출마를 안 하는데 미국과의 협상력을 레버리지로 예, 삼아서 예, 협상력을 위해서. 근데 그것도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40여일 뒤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선다. 그때 본협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어주는 것.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일이죠. 예. 5월 4일 날 뭐 그만두고 출마 선언하고 후보 등록할지 말지만 보면 되겠네요. 일단.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관세가 90일 유예가 됐잖아요. 근데 그 얼마 지나서 이제 80여일 정도 남았단 말이죠. 다음 대통령 들어오는데 또 다른 50여일이 지납니다. 그러면 그거 끝나고 다음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30일밖에 안 돼요. 그 전에 뭔가를 확실하게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로 활용한다면은 저는 그건 나쁜 전략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한마디 보태면 외신을 확인하는 기자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흐름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하면 조금 잔인한 말일 수는 있으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별 생각이 없어요.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그러고 얘기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일본의 협상이 우선이고 대한민국은 정상화 이후에 조기 대선이 펼쳐져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협상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흐름인데, 왜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꾸 본인이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고 그걸 레버리지로 활용한다? 왜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혼자서 그렇게 하는지, 그거는 조금 본인의 대선 출마용의 액션이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에서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한데요.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니면 노코멘트 하시겠어요? 저는 의견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 저는 대통령 후보 누구든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협정도 해야 되고 선거 관리도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요. 다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불식시켜서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도 잘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고수 두 분 나와 있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내일이면 국민의힘 후보가 4명으로 압축이 되네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계엄과 탄핵, 정책, 여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만 결국 한 장면만 남았습니다. 저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은 구두를 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네, 인신 공격에 왜 그런 질문을 했냐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홍 후보도 쉽게 질문을 취소하진 않았습니다. 한동훈 후보에게 좀 수위 높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으셨어요? 아니 우리 그 청년의 꿈 사이트에서 하도 물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지. 옆에 보니까 맞기는 맞더만. 뭐가 맞는 것 같던가요? 또 장 외에서는 2차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나는 명태균 같은 정치 브로커와 엮여본 적이 없고 특활비를 집에 가져다 준 적도 없다라고 공격했고요. 홍준표 후보는 조언한 건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힐난했습니다. 이미지 정치가 성공한 사람은 내 기억에는 딱 한 사람뿐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오세훈 시장. 그거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지금 대선대 입장으로. 그럼 같이 토론하면서 너 이미지 정치 하지 마라 이러면 얼마나 모욕감이 들겠습니까?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는 걸 보니까 기껏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이면 국민의힘 후보가 4인으로 압축됩니다. 죽음의 조가 당을 죽이는 조라는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앞으로 경선 양상은 어떻게 될까요? 예. 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질문은 또 했어요. 결국 유치한 토론회가 됐다라는 언론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는 뭐 감은 옵니다만 한 말씀 듣겠습니다.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이 당신들 지금 그럴 때냐라는 게 칼럼을 썼잖아요. 예. MBTI 내세우고 거기다가 무슨 뭐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앞세워서 너무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좀 지켜보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진짜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 당이 그러니까 1호 당원이 탄핵을 당해서 파면을 당해서 지금 치러지는 선거고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지를 보여줘도 국민들이 눈길을 줄까 말까인데 무슨 장난하듯이 그런 그 토론회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분노감을 느꼈고요. 그리고 아니, 수준 좀 높여주면 안 됩니까 진짜로? 예. 아니 어떻게 그런 대화를 그 토론장에서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홍준표 그 후보님 말씀하시는 게 선배로서 조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토론장입니다. 그 토론은 동등하고 대등하게 서로의 입장과 주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가르쳐주러 나온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예. 누가 거기서 조언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조언을 하려면 아니 본인의 생각을 그냥 얘기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 왜 청년들을 끄집어다가 얘기를 합니까?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이 옛날에 그 후보님 책에 돼지발정제 얘기했는데 이게 얘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춘향이 향단이
뭐 이런 얘기면 술집 주모 뭐 사실 어록으로 따지면 홍 후보님이 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만약에 그런 얘기들을 거기서 일일이 끄집어내면서 거기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토론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무슨 뭐 이게 진짜 어이가 없어서 예. 좀 너무 유치하고 이런 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들이 과연 그 우리 당에는 무슨 도움이 되고 후보님 본인에게는 무슨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에 좀 참담한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 어제 그 토론회 쭉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재명, 그리고 두 번째는 탄핵,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좀 묘하게 뭐 전체를 뭉뚱그리자면 약간 유치함 이 세 예. 가지가 어제 토론회를 그 전체를 장악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나와서 자기가 왜 대통령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 대한민국 미래의 일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왜 나를 찍어야 되는지 이거보다는 내가 이명박 후보를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는 사람 얘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탄핵의 여부는 진작에 이걸 그 헌법재판소 판결 나왔을 때 정리했었어야 됩니다. 지도부가. 근데 지금 후보들 간에 난타전이 벌어져서 탄핵의 강에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김정혁 최고위원께서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은 보태지는 않겠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수준이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고 아무리 참모들이 이런 질문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후보 입장에서는 취사 선택은 후보가 하는 거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너무 과했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명만 보낸 게 아니라 아주 더블로 보냈습니다. 오세훈 시장까지. 이미지 정치에서 성공했다는데 이미지 정치라는 건 뭐겠어요? 그 홍 시장, 홍 후보 얘기는 실력은 없는데 그냥 이미지만 갖고 해서 성공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성공했고 한동훈 당신은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어제 졸제 두 명을 그냥 같이 보내버리는 예. 그 자살골도 이런 자살골이 없죠. 예. 예. 근데 토론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 상당히 외면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맞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렇게 될까요? 저런 MBTI나 뭐 예전에 뭐랄까요? 그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그리고 뭐 자리 바꾸기 뭐 이런 보도 자료까지 나갔었는데 그런 것들 안 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무슨 MZ 세대 무슨 젊은 세대의 감성을 도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젊은 세대의 감성 아닌 거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요. 예. 다시 태어나면 바퀴벌레로 태어날래, 그 자동차 바퀴로 태어날래가 어떻게 그게 예. 밸런스 게임이 됩니까?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날카롭고 이게 대답하기 곤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건데 그럼 뜬금없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였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토론으로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쪽에서도 뭐 어차피 짜여진 거니까 이 두 번에 걸쳐서는 갔지만 이제 앞으로 4자 토론이 계속될 거잖아요. 예. 4명의 토론을 갈 때는 언론사에서 했던 토론들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표 경선 때도 그렇게 했던 토론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가면 돼요. 진지하게 가면 되고 그리고 끝장 토론식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무슨 뭐 완전히 재미, 장난, 뭐 어떻게 보면 장난기 섞인 것처럼 보이고 거기서 앉아서 후보들이 하는 얘기도 진지함보다는 무슨 인신공격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한을 풀기 위해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면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일단 예능형 경선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사실 좀 비판적으로 다루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벌어진 선거에 국민 세금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중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좀 더 비전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애초에 예능형 경선을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된 거죠. 만약에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요. 당장 오늘자 사설이나 또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이렇게 났을 거예요. 정권 다 차지한 거냐? 그런 식으로 행세하냐? 이렇게 비판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분위기를 정말 파악 못하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진지하게 하되 그 안에서
뭔가 약간 위트나 이런 걸 유머를 섞을 수는 있죠. 뭐 사람 일이라는 게 다 그렇기도 하니까 정치가 또 약간 유머스러운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 기획을 장난처럼 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뽑은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치르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은 그동안 굉장히 화도 나시고 그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혼란스러워서 많이 힘드시고 이런 상황인데 예. 제가 일반 국민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인 그래요. 그냥 국민의힘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모르는 거죠. MZ세대 전체가 MZ세대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그 주거 문제, 그다음에 아이 출산과 관련된 그 양육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지. 바퀴벌레냐 자동차 바퀴냐 이게 무슨 MZ세대가 듣고 싶은 얘기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상대 후보가 무슨 키높이 구두를 신었니 안 신었니 이게 무슨 중요한 상황이 되겠어요. 예, 질문도 문제였고 기획 자체가 애초에 잘못됐다라는 건데 이 기획은 경선 후보들이 협의해서 하는 기획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기획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그건 당 지도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당 지도부가 누구한테 맡겼을 거 아닙니까? 예. 경선 기획단인지 뭔지 맡겼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저런 식의 기획을 해서 거기 나온 후보들을 다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는지 정말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당에서요 주요 그 전략회의나 그 당 대표나 원내대표 등등 다 오는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당의 그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예. 다 보고를 합니다. 컨셉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예상 질문이 뭔지 이런 것까지도 그 다는 아니지만 간략적으로 그 간략하게 계략적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저렇게 했다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안이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판단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예. 자, 오늘 한동훈 캠프 정무조정실장인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퀄리티가 떨어졌고 창피하고 화가 난다. 정치 선배라면서 술자리 뒷담화에서나 할 농담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고 한 질문 못 알아듣고 B급 질문 운운하고 있다. 그 캠프에는 B급 인사들만 모여 있다. 외모에 집착, 셀카만 찍는 건 나르시시스트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겉보다 속이 충만해야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가 나오고 해안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보도나 혹은 정치인들의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그럼요. 뭐 어쨌든 홍준표 후보님이 이제 말을 좀 썸벅썸벅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별로 앞뒤 가리지 않고 얘기하시고 또 젊은 친구들은 그걸 이제 홍카콜라라고 그래서 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인기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어제 토론은 아주 굉장한 자충수를 두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별로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B급 캠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 본인이 한 얘기를 보고서 그 많은 국민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그 분노를 느끼고 그리고 화가 나셨어요. 국민이 B급인 겁니까? 그 본인이 한 얘기에 대해서 야 도대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라면서 자탄하는 국민들은 다 B급인 겁니까? 이건 캠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캠프라는 게 각자 경쟁 캠프니까 뭐 정무적이라든가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과잉 대응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저거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저 대화가 홍 시장님의 저 질문이 제대로 됐다라고 답변하시는 분은 보지를 못했어요. 네. 모든 분들이 당장 야 니네 당은 왜 그래? 그 무슨 대선 후보들 토론이야? 애들 학회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걸 그걸 B급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면 국민 전체를 B급으로 몰아세우시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그 이후도 자기 본인이 말씀을 잘못한 것은 고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대응하는 것도 더 나쁘다, 더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의 이런 이제 그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최근 들어와서 그 미디어가 발전되고 SNS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사실은 정치인의 그 어떤 실력이나 어떤 진지함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가볍고 뭔가 대중들에게 그 친화력 있게 접근하는 이런 경우로 해서 아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적한 이제 이미지 정치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찍어놓고 나서는 후회하고 그 사람 실력은 없는데 그냥 이미지에 속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러려면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그 이미지 정치가 한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저런 식의 질문 방식보다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 사안을 갖고 준비가 안 된 후보,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충분히 경험이 부족한, 충분한 경험이 없는 후보라는 것을 그 토론 과정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저렇게 본인은 이제 B급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홍준표 후보의 그 질문은 좀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질문 자체는 C급, D급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그 B급 말씀을 하시니까 정책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물어봤지 않습니까? 본인이 쓴 책에 있는 걸 물어봤어요. AI와 관련해서 쭉 물어봤더니 본인이 잘 모른다. 그거 교수한테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넣자고 해서 넣었다. 교수가 네. 넣자고 해서 아니 그럼 자기 이름으로 쓴 책에 그럼 그 이해도 안 되는 걸 본인도 모르는 얘기를 갖다 거기다 써놓고서 그 책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진짜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 그 지점은 토론이 가능한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네, 금방 또 지나가더라고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회자가 그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팔로우업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이 그런지 본인이 그럼 쓰거나 한 얘기에 대해서 그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하하 웃으면서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건데 말이야 뭐 갑시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다 넘어갑니까? 예. 그게 그럼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그냥 글쎄요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정말 국민을 B급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저런 그 약간 좀 이 과십거리의 질문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정치도 오래 하셨고 행정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그럼 그거에 걸맞는 자신의 실력과 경륜을 다른 후보들 보여주면서 다른 후보를 압도하게 해야지 저런 식의 질문을 통해서 약간 좀 그 우스갯거리로 상대를 만드는 거는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예,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한번 볼게요. 리얼미터의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18.6%가 나왔고요. 이어서 한동훈 후보가 14.9%로 집계가 됐습니다. 홍준표 12.4, 안철수 9.6, 나경원 6.4, 유정복 2.3, 양양자, 이철우 후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기간을 예의주시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4월 16일부터 18일이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고 주말 그리고 휴일 사이에 있었던 토론이 반영이 안 된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다면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지점일 수밖에 없고요. 내일 1차 경선 결과 어떻게 전망하는지 특수관계자시니까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뭐 모든 사람들의 전망은 빅3는 확실한 것 같아요. 거의 확실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 세 분은 들어가는 것 같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지금 안철수 후보냐 지금 나경원 후보냐 그러는데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를 할 때는 안철수 후보가 다소 좀 높게 나오는데 예. 저기 당원들 대상으로 조금 그 만약에 좀 그 무당층이나 중도층은 이렇게 걸러내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 과정에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그 나경원 후보가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리어 국민의힘 안팎에 내부적으로는 나경원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그 아까 여론조사상에는 안철수 후보가 좀 높게 나왔는데 예를 들면 적극 투표층. 그러니까 저게 여론조사 했을 때 적극적으로 전화도 받고 응답도 하고 이러려면 적극 지지층에 되는데 그 적극 지지층의 결합도 그다음에 당내 어떤 중도층을 제외한 무당층이나 중도층을 제외한 경우를 하면은 나경원 후보가 저거를 좀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 전체 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특정 정당 지지자만을 뽑아서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4등이 누가 될 것이냐가 제일 궁금하고 이런 분석은 합리적인 분석일까요? 안철수 후보가 4위로 올라가면 한동훈 후보한테 유리하다.
나경원 후보가 4등으로 올라가면 홍준표 후보나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다. 어떠세요? 저는 뭐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만약에 3대1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뭐 이분이 한 사람을 놓고 계속 이짐해 놓는 현상처럼 보여질 텐데 그게 어디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표 경선을 할 때 예. 원희룡 그때도 나경원 계셨네. 나경원, 윤상현 그다음에 후보도 윤상현. 있었고요. 예. 뭐 이래서 세 후보가 돌아가면서 한 후보를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계속 꿋꿋하게 맞서서 자기 주장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세 사람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훨씬 많은 2배 이상 63%가 나왔죠. 네, 63%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이 불공정한 것들을 잘 참지 못해요. 그 정의에 어긋나는 것들을 우리 유권자들은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세 명이서 한 사람을 놓고 공격을 하는 거는 아마 우리 국민들 잘 안 참아줄 건데 근데 이 세 분이 만약에 그 한동훈 후보를 놓고 자기들끼리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건 또 좀 이상해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저분들은 어쩌면 나경원 후보 대신에 그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는 게 그러면은 서로 2대2로 해서 뭐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까 이제 홍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김문수 후보 표가 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주 강성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좀 실망하면서 뭐 그 예를 들면 그 계엄에 대해서 나 들어누워서라도 반대했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당신 뭐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나경원 후보 쪽으로 가는데 나경원 후보는 또 어저께 토론할 때 보면은 아니 왜 이 선거에다 윤 대통령을 끄집어내세요? 뭐 이러면서 또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내가 길거리로 나간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지 뭐 윤 대통령 보호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라면서 이렇게 거리를 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강성 친윤이었던 분들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좀 한덕수 총리인가비요? 라고 해서 갔는데 이분은 또 이번엔 나오진 않잖아요. 여기서 우리 경선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않으니까 뭐 제가 보면은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마 1등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두 번의 토론이 있었으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내일 결과를 잘 지켜보면 또 새로운 국면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여의도의 금융투자업계와 간담회를 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자본시장이 정상화 또는 활성화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오늘 얼마 가나 모르겠는데 한 2,500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한 5천 정도, 4천 정도 넘어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주가 5,000원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언론 인터뷰를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고 오늘 그래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일부 언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텔스 전략이다. 스텔스, 잘 보이지 않는 전략을 오히려 전략으로 삼고 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뭐 이게 스트레스 전략까지는 너무 좀 과한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안팎에 이제 계속 그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신병과 관련된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개 활동 또는 사전에 예고된 활동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야외 활동도 좀 줄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혹시라도 이제 아무래도 1등 후보니까 실제말 약간 보수적인 행태를 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현장에 갔을 때 돌발 질문이나 또는 어떤 그 발언이 그 괜히 구설수에 오르기보다는 좀 정제돼서 그러니까 비공개 간담회라든지 또는 그 실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준비된 어떤 정책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최소화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 또는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는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는 신중하게 요즘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신변 안전 관련 문제, 두 번째는 어떤 혹시라도 있을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정책 행보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가지수 5,000 시대, 제가 아까 5,000원이라고 했는데 말이 자꾸 오늘 헛나옵니다. 5,000 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 2,5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냥 뭐 희망 고문 같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대선 때도 비슷한 얘기 하셨거든요. 예. 어디 3프로 TV인가 어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디 가서도 주가 뭐 얼마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럼 방법은 뭡니까?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경제가 함께 복합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연동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저런 식으로 그냥 뭐 왜 그런 만시대를 열겠다고 하죠. 두 배를 지금 주가를 갑자기 두 배로 올려놓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겠다는 실천 계획이나 그런 청사진 없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주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이제 1,500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한 그런 약속,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약속에 불과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느낌이 요새 이제 토론회를 보면서 그냥 제왕적 후보예요. 후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 제왕적 후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니 뭐 이미 다 된 밥에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좀 몸조심하면서 슬슬 언론도 안 만나고 그리고 뭐 구설수 나올 얘기는 최대한 안 하고 예. 뭐 이렇게 되니까 저게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런 식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저분이 그러면 그 기자들을 만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거 안 했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판받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 제왕적 그런 후보를 거쳐서 제왕적 대통령이 된다면 뭐 글쎄 저분도 아마 몸조심하시느라고 언론을 만나거나 자기의 뭐 약점과 치부나 정책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언론과 논의하는 그런 시기는 그런 건 없겠구나라는 그런 불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좀 달리 해석하는 게 제가 이재명 대표 스타일을 좀 아는데 도리어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언론하고 접촉하고 이 뭔가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 보기엔 저런 행보를 하는 거는 주변에서 굉장히 뭔가 말리거나 캠프의 전략이지 않을까 싶고 경선 때는 일단 예, 많이 노출하지 말자라는 그렇습니다. 일단 전략이. 최대한 그 캠프의 의견을 후보로서 수용을 한 것 같아요. 원래 그 이재명 대표 스타일이 굉장히 그 임기응변, 그러니까 이제 준비되지 않은 이 멘트에 아주 강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오래 옆에서 지켜봤지만 그런 측면에서 굳이 자기가 뭔가 불안해서 피한다 이렇게 생각되진 않고 또 하나 이미 이재명 대표의 정책이나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 장점, 그러니까 뭐 강점과 약점, 뭐 그리고 어떤 가치와 원칙, 철학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검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혀 그 숨겨져 있던 후보가 갑자기 등장해서 검증되지 않고 대통령이 되는 것과 이미 성남시장, 경기지사 그리고 당대표를 거치면서 10여 년이 넘게 검증이 됐다고 저는 보입니다. 예. 자, 누적 득표가 현재 득표율로 따지면 89.56%입니다. 그래픽으로 한번 보시죠. 89.56. 김경수 후보는 5.17, 김동연 후보는 5.27%고요. 역대 민주당 주요 대선 경선의 득표율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DJ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상당히 높았던 걸로 기억했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78.04%였고 당시 정대철 후보가 21.96%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 때 문재인 57.0, 안희정 21.5, 이재명 21.2%로 나타났고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50.29, 이낙연 39.14, 추미애 9.01, 박용진 1.55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주요 대선 경선을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본선에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먼저 드리겠습니다. 불리하죠. 불리하다. 네, 누가 봐도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제왕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경선이라는 게 너무 생명력이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동원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왜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것이 많이 모였으니까 뭐 울산에서 최대 인파가 모였으니까 이것이 뭐 대단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줄 서기 위한 사람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좀 너무 과하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그냥 생명력 없는 그냥 일방적인 독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는 건 여러 차례 이미 드러났었죠.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 인터뷰를 하다가 뭐 인이어를 빼고 갑자기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신 거라든가 평소에도 그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물어보는데 대꾸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자학해 그냥 갑시다 그러고 가버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는데 무슨 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언론과 우호적이다 혹은 언론에 무슨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이렇게 토론을 한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저도 뭐 결과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탄핵이 아니었으면 다른 경쟁 후보들이 저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은 미처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가 됐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의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층의 선택은 탄핵 정국을 넘어서는데 누가 제일 큰 역할을 했느냐.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특수한 상황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많은 당심과 표심이 몰리는 효과가 나타난 건 맞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 지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를 가운데 놓고 왼쪽에는 이재명 후보, 오른쪽에는 안희정 후보를 놓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여러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표를 이렇게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는 다른 후보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는 크지 않겠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딱 됐습니다. 두 분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사지는 내 몸에 맞춤, 디자인은 내 취향에 맞춤. 세라젬 파우제 피팅 서비스. 안마 의자를 핏하게 쓰는 새로운 시대. 세라젬 파우제. Chance au Splendide, le nouveau parfum, Chanel. 피부 속 마이너스 0.08mm 뿌리 수염까지 미리 절삭. 자신감 있는 완벽한 나를 만나는 쉐이빙. 나를 더 대단하게. 필립스 i9000 프레스티지 울트라. 어떤 콘드로이틴 드세요? 손상된 관절은 회복이 어려우니까 의약품 원료에 약으로. 겔 타입으로 빠른 흡수. 콘드로이틴 앞으로 약으로. 덱스콘드로이틴 1200 오직 약국에만. 나는 한때 세상을 지배했고 내 한마디에 바다가 솟구쳤지만 이젠 아침에 홀로 잠들고 내가 거느리던 그 거리를 청소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콜드플레이의 대표곡은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절대주의 체제를 지키려던 샤를 10세가 시민의 저항에 물러난 바로 그 역사적 사건입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대통령이 없다. 보컬의 뼈 때린 한마디와 절대 권력의 몰락을 풍자한 노랫말, 그리고 콜드플레이가 표방해온 가치까지 지금 우리 정치에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줬습니다. 맥락에도 맞지 않는 선거 홍보에 이용할 게 아니라 뼈 때린 한마디를 뼈 아프게 느껴야 할 때가 아닌가.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거침없지만 한없이 부드러운 픽업이지만 지금까지의 픽업은 아닌 더 기아 타스만. Kia, movement that inspires. 멜라토닌. 색소 침착? 어떡하지? 색소 침착은 쉽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멜라토닌으로 치료해.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 제대로 치료. 색소 침착 멜라토닌. 멜라토닌. 마사지는 내 몸에 맞춤, 디자인은 내 취향에 맞춤. 세라젬 파우제 피팅 서비스. 안마 의자를 핏하게 쓰는 새로운 시대. 세라젬
파우제.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